예, 반갑습니다. 예, 이진환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발표자이신 김남일 본부장님, 예, 강의 수락 감사드립니다. 네. 박종현 국장님, 권호인 대표님, 이숙행 대표님, 또 김현빈 대표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상우 예, 실장님 반갑고요. 그 외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20회가 됩니다.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 오늘 그 주제는 우리 뭐 해운 물류하고는 조금 조선하고 조금 이제 거리가 있지만 또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어쩌면 더 핵심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동해 바다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남 그 바다 중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어, 온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해가 동서남해 중에서는 가장 큰 영역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은 누구보다도 열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동해의 그런 뭐 개발 그리고 동해의 역사를 알리고 그 동해의 그 역사를 이제 현실에서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환동의 즉 본부의 본부장으로 경상북도 본부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교육 중이신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시 본부장님으로 이제 복귀하시는 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부장님께서 이제 편집자가 되어서 이제 동해의 문학을 위하여라는 책을 이제 작년에 편 바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마도 문무대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 어, 김남일 본부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저는 일단 경상북도 소속으로 현재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동해 지역 본부장을 했고요. 뭐 2008년도에 해양독도국장을 오래 했고,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 동해 바다 업무를 너무 많이 하다 보고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오늘 이런 자리에 또 마련된 것 같고요. 저는 뭐 전문가나 저자는 아니고 오늘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 동해 바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 특히 또 경상북도가 뭐 현직은 아니지만 작년까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공유도 하고 도움을 받고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요 보시면 발표 자료는 저기 제가 말은 했지만 공식 우리 경상북도 공식 의견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내부 자료하고 이런 인터넷 자료 참고했기 때문에 우리 도 경상북도 공식 의견 아니라는 걸 꼭 한번 이해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상주가 낙동강 끼고 있는 그런 강원 도시에 살았는데 100년 전만 해도 부산까지 100길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제 고향 상주는 쌀 생산량이 우리 경북에서 1등이지만 상주 단일로 생산되는 양이 강원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거 100년 전만 해도 100길로 상주까지 와서 쌀을 실어 나가고 소금배가 들어왔던 그런 100년 전은 해양 도시지만 지금 전형적인 농업 도시에 제가 고향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95년도까지 서울에서 공보처 장관 비서관도 했고 총리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총리실에 있다가 제가 95년 12월에 자원해서 제 고향에 경상북도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주로 동해안 업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안 업무를 많이 하다가 특히 2005년 3월 16일 날 일본 다케시마에 조례를 할 때 제가 국제통상과장을 하면서 훨씬 더 이 동해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요저서는 동해 인문학은 사실은 작년에 우리 공저로 참여를 했고요. 제가 뭐 주관했지만 공저로 참여를 했고 독도 관련되는 책을 제가 뭐
그 근대 독도 관련해 기록하는 측면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독도와 동해 바다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해하는 어떤 그런 그 자료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쉽게 주로 그 사진 자료를 많이 넣었으니까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오늘 그 바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에 이 저녁 8시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오락 프로라든지 좀 릴렉스하게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것도 2시간씩이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바다에 관해서 이렇게 이해를 서로 교섭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한다는 거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하여간 오늘 오신 분 여기 참여하신 분은 전부 바다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 지금 파일이 다 뜨고 있죠. 지금 이번 주였습니다. 7월 5일에서 8일까지 그 이 한국해양대회가 요 새로 건조한 한 9,000도급의 한나라호가 있고요. 한바다호 있는데 한나라호가 이 뒤에 보이시죠? 울릉도입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목 3박 4일간 그 내신문하고 또 이렇게 교육부 산하 관련되는 단체들이 이 한국해양대 실습선배로 우리가 만드는 독도 교과서랑 청소년 탐방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제가 이 동성에서 울릉 독도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말씀드린가 하면 오늘 이렇게 접속하는 분 중에 한국해양대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울릉 독도를 안내를 했고 그날 갔을 때 사실은 입도는 안 됐는데 일부 이 다이버 팀들이 해서 이렇게 이 독도의 대양 다시마 해주류가 보여지게 이렇게 다이버에서 이렇게 체험 행사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독도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락이 아니고 아일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혹시 여기 참여하시면 잘 모르겠지만 경상북도에서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독도 정담가가 있고요. 또 출자 출연 기관인 독도재단이 있고 특히 울릉군은 독도관리사무소가 있으면서 독도에 울릉군 공무원이 2명 근무하고 있고요. 원래부터는 소방방재청 우리가 건의를 해서 소방방재청 중앙119 구급대원이 4월 달부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동해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농촌 도시에 태어나서 이 주로 동해 바다 하면 뭐 어르신들하고 휴가 때 해나 먹고 바다에 이렇게 가고 했었는데 사실은 경상북도가 제가 이렇게 자원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사실 대구 경북에 전문대학까지 해서 한 50개 대학이 있습니다. 50개 대학 중에 해양수산 관련대가 거의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사실은 뭐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90년대 여기 이제 2002년도거든요. 2005년 3월 16일입니다. 소위 다케시마의 날 일본이 발표하고 대한민국 난리가 나고 했을 때 당시 이해근 지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해근 지사님인데 3월 16일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다양한 사업을 우리가 대비로 마련할 때 요 뒤에 보이는 요거 제가 국제통상과정입니다. 요 뒤에 보이는 게 그래서 제가 국제통상과정하면서 일본하고 단교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마네현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교도 하면서 독도 지키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때 우리 직원들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자. 고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주로 경상북도가 농도 경북이라고 우리 지사님께 많이 주장했는데 저는 지사님께 우리 경상북도 농도가 아니고 해도다. 바다를 가진 동해 바다의 대부분 면적을 가지고 특히 동해의 유일한 섬 울릉도도를 가진 대표적인 우리가 해양 도시가 또 우리 경상북도였고 뭐 그 당시에 뭐 또 신라 가장 해상 제국이었지만 해상 제국을 가진 어떤 역사적 기반을 가진 우리 경주를 가진 우리 경상북도는 전형이 해양 도시인데 사실 해양에 관해 굉장히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일본 때문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왔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마침 2008년 7월 14일 날 그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를 처음으로 왜곡해서 또 난리가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해서 제가 그때 담당이 환경해양산림 국장이었습니다. 해양국장으로서 또 독도수호 대책과를 확장을 하고 독도수호 대책본부장도 겸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했고요.
그때 특히 뭐 총리님도 7월 29일 날 독도를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한성수 총리님이고요. 이게 정성섭 국토부 장관, 유인천 문화부 장관, 이거 제가 있죠. 울릉 군수님 해서 이렇게 방문했을 때 총리님도 모시고 뭐 브리핑도 하고 그때 제가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남해안에 이순신 장군 기념관이 아산에 기념관이 있고 또 우리 서해안 그 중국까지 신라방 신라초를 개방했던 우리 그 장보고 장군이 그 완도의 장보고 기념관이 있는데 우리 울릉 독도 동해안을 지킨 그 안정복 장군 기념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150억 지원해 줍니다. 해줍체가 바로 뭐 지원을 받아 지금 울릉도 가서 안정복 기념관이 개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산 수영구에 안정복 사당이 있지만 하여튼 울릉도 현지에 안정복 기념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제가 2005년도부터 2008년도 계속 그 울릉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동해안 바다를 업무했고 작년까지 2년간 제가 한동해 지역 본부장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업무를 총괄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또 총괄하다 보니까 훨씬 더 바다에 관해서 이해를 넓힐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제가 했고 참고로 뭐 먼저 서론에 좀 먼저 이해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독도는 이제 뭐 옥기하고 뭐 이야기를 하지만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로 바람을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주로 보이니까 갖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동해 어민의 앞마당으로서 우리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울릉도에서는 이게 동해안입니다. 울릉도에서 보이는 동해안. 요즘은 거의 울릉도에서 동해안에 볼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과거는 가끔 잘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울릉도에서 한 137km가 되고요. 울릉도가 육지 최단은 한 1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였는데 요즘은 거의 보이는 날이 거의 거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독도에서는 울릉도가 이렇게 여기 독도에서 본 울릉도인데 여기 한 87.4km서 이건 뭐 한 10월 달 되면 거의 보이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교통수단도 좋고 100길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육지와 울릉도 독도가 하나의 어떤 그런 바다 해양 지향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의 어떤 그런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한때 울릉도 독도는 강원도 소속이었다. 경남도 일부 소속돼 있었다. 1914년도부터인가 저희들 경상북도 소속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접속해 계시는 분 중에 서울에서 계시는 분이 많죠. 근데 서울에서 그러면 독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35km입니다. 요거는 서울특별시에 도로 운표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강화문 광장 세종문화회관 남쪽에 그 동아일보 사거리에 본 그 강남 안내센터 도로 운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도로 운표에 보시면 이렇게 독도가 435 이렇게 표소 설치해놨습니다. 사실은 역사 옛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사실 없었는데 저희 주장을 해서 설치가 됐는데 당시에 국방대에 있는 김병렬 교수님 많이 노력해서 서울 이게 이정표에 독도 표시를 넣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독도에서 435km고요. 지금 현재 울릉도강을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2025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니까 한 2025년도면 김포에서 한 시간만 하면 김포 울릉 다양한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뭐 김포 울릉 정도 한 시간만 하면 이제 울릉도를 쉽게 가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참고로 이제 제가 왜 그 동해안 독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그러면 동해 인문학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동해안은 그 동해안 업무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지금 항만 업무, 수산 업무, 그 다음에 레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동해안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통섭적으로 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뭐 국민들이 독도에 관심 가지니까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하는 독도는 울릉도가 있기 때문에 독도가 있는 거고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에 불과한데 독도에 관심 가지기에 앞서 울릉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울릉도에 관심 가지기 안에서 이스트시 동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동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해를 이때까지 이용해왔던 동해의 주민들
동해안 해양 도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서남해안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수산물 활용적인 측면에서 좀 동해안을 많이 이해를 했고 관심을 가졌지 동해안에 어떤 가진 어떤 전반적인 그런 체계적인 어떤 연구, 이해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바다음으로 한 10년 이상 하면서 많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동해안 쪽에 사실은 그 전문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많지 않아요. 저도 경북대에 이제 사실은 그 해양 관련되는 세 분 교수님을 뽑고 지구환경과학과 쪽에 좀 계시고요. 이제 강릉 원주대에 좀 전문가분들이 계시더라고. 제가 직접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은 부산 쪽은 부산대나 부경대나 아주 뭐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 많이 있지만 우리 적어도 강원도 경북 쪽 이쪽 동해안 쪽에 연구하시는 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독도나 울릉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전체적인 어떤 해양 도시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뭐 전반적인 어떤 그런 사람 살아가는 현재도 그런 이야기까지 전체로 좀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기록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계시는 분하고 해양수산부에 또 현재 몸담고 있는 분이 수강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해양수산부가 해양교육문화법을 올해 2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진흥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해인문학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인문학이란 동해안과 관련된 사람,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뭐 정체성, 기억, 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하는 학문이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지방 법규로 규정한 바가 있고요. 저는 동해를 바로 이해하고 동해안 해양 역사 문화를 재조명을 통한 동해 인문학 체계적 정립하는 게 저는 이 시대적 소명이라 저는 보았습니다. 동해안의 수산작물 뭐 영덕 대게 뭐 이렇게 뭐 울산의 뭐 고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해안을 수천 년 동안 동해안을 지켜왔던 우리 역사적 어떤 자산도 좀 깊게 연구를 하고 또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도 잘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한테 동해안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지켜나가는 일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일은 바로 경상북도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강원도, 특히 북한, 일본, 러시아 함께 이렇게 해양문화 공동체를 보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주도해서 이 동해바다의 헤리티지를 체계로 기록 보존 전승해서 과학과 산업화 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하나 정리해 봤는데 이게 오늘 뭐 제 강의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동해안의 어떤 과거는 주로 헤리티지로서 문화유산적 가치로 본다고 하면 주로 어촌 공동체 유적 유물 전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과거의 어떤 그런 주요 내용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주로 생태학적 가치로 생명의 바다 그래서 해양 생태와 수산업 뭐 수산물 가공업 해양 바이오 산업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많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방향이 되어 있다고 하면 미래는 지속 가능한 우리 동해 바다에서는 인문의 바다로서 해양 문화 산업과 치유 해양 교육 문화 콘텐츠 뭐 국제화된 바다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과거의 기록, 현재의 발전, 미래가 고루 잘 이렇게 전승되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우리 경상북도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북한까지도 하나 이어져야만이 앞으로 방향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동해 인문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즘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역 인문학 책을 쓰고 있는데 그 하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남해안은 제가 보니까 주로 갯벌 생태계가 주로 되어 있고요. 동해안은 안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안반 생태가 주로 짬이라고 하는 미역 해조류 문화가 이제 발전되어 있고요. 서해안은 대표적으로 천수만, 가로림만이, 곰소만이 있다고 하면 남해 바다는 순천만, 여자만, 우리 인사동 여자만 막걸리집이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있고 우리 동해안은 주로 영일만한 북한은 갈마반도가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어종도 굉장히 다릅니다. 김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동해안은 미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완도가 미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95%다 양식이고요. 전복을 위해서 키우는 미역과 다시마가 되고 우리는 자연산이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전복이 있고 서남에는 낙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문어가 있고 이렇게 굴비가 있다고 하면 청어, 가메기가 있고 꽃게대 이렇게 다양한 수산물도 그 자라는 지역 생태에 따라서 이
수산물의 생태도 다르고 그 생태물 따라서 어업행위라든지 그 살아가는 어민들의 어떤 그런 모습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자연지형적으로 그다음 그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를 통해서 또 이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경상북도 나름대로 하여튼 동해 인문학 정립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동해 인문학 핵심 킬러 콘텐츠가 저는 문무대학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동해 인문학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제가 동해 인문학을 이해하여라는 이런 공지를 해서 동해안을 조금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책을 냈고 오늘 그 계기로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동해 안의 어떤 인문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하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동해안은 하면 주로 강원도로 생각하시죠? 이게 이제 수도권 사람들이 접근성으로 하면 동해안은 강원도입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이라든지 요즘 뭐 그 KTX로 바로 연결되고 하니까요. 1시간 반 이내에.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최근 며칠 전에 발표된 국립해양조사원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직전까지 해안선 그 길이가 바뀌었는데요. 그 직전까지 우리 경상북도 해안선은 537km인데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68km입니다. 요 직전까지는 우리가 강원도가 402km인데 지금 현재 438km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사실은 해양도시가 6개 시군, 뭐 속초, 양양, 고성 6개 시군인데요. 경상북도는 울릉도를 포함해 5개 시군이지만 해안선은 568km로서 강원도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해안을 끼고 있는 가장 많은 해안선을 끼고 있는 도시가 경상북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동해안이냐? 최근에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동해안은 부산시 달맞이 고개 정상에 있는 팔각정, 그게 청사포가 됩니다. 다리돌 미역이 유명한 곳인데 제가 얼마 전에 답서도 봤는데 거기부터 동해안에 시작해서 부산광역시가 되겠죠. 부산광역시 그다음 그거는 이제 수영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장군, 그다음에 울산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뭐 울릉, 그다음에 이제 삼척에서 고성까지 연결되는 곳까지가 동해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해안은 부산시 같은 경우 남해안과 동해안을 같이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안 하면 강원도가 아니고 동해안의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되고 남북한 합치면 북한이 제일 많은 동해안선을 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북한의 동해안이 훨씬 더 많은 항구도시를 끼고 있고 항구도시 대부분이 지금 도청 소재지입니다. 북한의 나선특별시하고 한경북도 도청 소재지인 청진시, 한경남도 도청 함흥시, 강원도의 원산시 전부 다 여기가 강원도는 동해안에 아주 큰 도시가 끼고 있고 그래서 명태가 부구가 북한 고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동해안을 우리가 그냥 행정구역인 측면, 서울 육지적 생각에 보면 당연히 강원도가 아니고 가장 큰 면적을 끼고 있는 동해안 바다에서 본다고 하면 경상북도, 강원도, 뭐 북한까지가 되겠지만 면적 해안선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해안선을 우리 경상북도가 끼고 있고요. 좀 더 뒤에 자료 보시면 어업 인구도 제가 일부러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업 인구도 경북이 강원도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뭐 해 같은 거 보면 주로 강원도가 많다고 생각하면 어업 인구도 많고 어선수도 강원도보다 경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상북도는 강원도보다 훨씬 더 많은 동해안을 낀 해양 도시인데도 일반 인식은 경상북도 하면 주로 해양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좀 해양력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시면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경상북도 해녀가 제주도 다음으로 한 1,500명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상북도가 한 1,500명의 해녀를 가진 그런 그 해양 도시가 되겠고 작년에 경상북도 저희들이 해녀 조례도 만들어서 올해 제주도처럼 그 해녀증도 발급하면서 좀 제주도하고 차별해서 저는 30 이상 골드, 금운동으로 해녀 자격증도 발급하고 이 해녀 문화가 잘 전승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도 올해부터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가장 많이 낀 동해안의 도시이자 해녀 자원도 가장 많은 도시가 우리 경상북도 동해안이 되겠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 꼭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전남도 보통 우리가 뭐 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하 우리나라 뭐 국하는 뭉하듯이 도시별로 뭐
시목을 지정해 놨는데 전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참돔을 도를 지정해 놨습니다. 경남도는 볼락, 시군 중에 남해군이 군어가 감성돔인데요. 저희들 도는 유일하게 제가 경주 부시장 할 때 경주시어를 참가자미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경주가 해안선이 한 45km를 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하고 속초보다 해안선이 더 긴데 아니 경주가 제가 뭐 해수부나 서울 사람들 자주 만나면 경주가 바다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경주 부시장 할 때 경주시어도 지정하고 경주의 문무대왕 행정선도 건조하고 대왕이 있는 문무대왕 면이 양북면이었습니다. 양북면을 문무대왕면으로 개칭돼서 7년 만에 올해 드디어 4월 달에 문무대왕으로 개칭되고 경주가 바다를 가진 해양도시라는 역사를 좀 더 일반인들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는 포항 영일만항에 컨테이너항이 지금 있고요. 동해안 유일한 컨테이너항을 가지고 있고 현재 크루즈가 다닐 수 있는 여객부두도 준공이 되었고요. 터미널 부두도 곧 지금 착공이 되어서 터미널도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 동해안에 유일한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크루즈도 우리가 시범 운영했지만 포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일본까지 크루즈 다니고 울릉도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로 열린 어떤 그런 동해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경상북도 동부청사가 포항에 개청이 됐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스타피시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진은 주로 해양과학의 거점, 울릉도는 트레킹의 거점을 마련해가고 경주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 아카데미, 주로 아시아 해양 교육의 거점 국제화를 시켜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포항은 레크레이션과 컨벤션, 해양 컨벤션 도시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영덕은 스마트 PC, 수산업 산업의 중심으로 푸드테크 산업으로 키워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S, 트래킹, 액티비티, 레크레이션, PC에서 스타 PC 프로젝트를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해안 인문 자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까지 제가 한동희 지역 본부장을 하면서 2년 동안 노력해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등재를 시켰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뭐 잘 아시다시피 FAO 세계 농업기구의 농업유산은 농림부, 국가어업유산은 해수부가 해서 뭐 세계 농업유산까지 등재를 하고 있는데 서남해안에 8개까지가 있습니다. 동해안에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저희들이 울진, 울릉의 과감, 미역각이 되겠습니다. 돌미역, 떼배업을 작년에 등재해서 올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 짬이라고 합니다. 짬, 미역바위, 바우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시골에서는 이 미역바위에 자라는 그 자연산 돌미역이 돌각이 되겠습니다. 돌각, 돌미역. 과감이란 용어도 쓰고 하는데 울산에는 지방문화재로 가감, 돌미역이 나는 가감 문화재도 있습니다. 지방문화재.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떼배로 오동나무로 만든 떼배로 여기에 물안경이 되겠습니다. 물안경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낱재를 가지고 수확을 하는 이런 돌미역을 하는 그런 어업을 이제 국가어업유산을 등재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말씀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해조류 문화가 12대 해조류 문화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출 1위도 뭐 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미역이 문화가 사실은 우리가 뭐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고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이 이어져 왔는데 이런 미역 문화가 현재 주로 일본에서는 왁카메로 해외에 많이 이제 번역되고 판매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미역 종주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어떤 이런 해양 민속 자원, 해양 문화 자원, 유산 자원을 좀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해수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전문가에 통과돼서 이제 울진 울릉 돌미역 떼배업을 등록을 되었습니다. 세계 어업유산까지 저희들은 뭐 등재할 그런 생각인데 이러한 것들이 하찮게 볼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뭐 생일날 미역국 먹는 게 주로 뭐 양식으로 뭐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이러한 미역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동체, 어촌 공동체 문화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사실은 해녀분들이나 어민들이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해녀가 잡는 미역 가지고 학교 마당을 만들어서 학교까지 만드는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어촌 유산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라져가는 미역 인문학, 우리가 동해 인문학의 하나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러한 해조류 자원이 요즘 뭐 블루카본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탄소 중립 탐습수 자원으로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산림청의 숲자원은 그린 카본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탄소 흡수는 인정을 받았지만 현재 해수부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하고 서울대가 한 100억 회가 어느 정도 이제 용역이 끝났더라고요. 해서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함께 블루카본 주로 맹그로브 숲이나 염섭지, 갯벌, 이제 해조류 이런 숲을 육지에 있는 산림 숲자원보다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블루카본이라는 개념으로 탄소 흡수하는 그런 지구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해조류 자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인터넷 자료가 되겠는데 해조류 자원을 이렇게 쏘아 먹으면 메탄올 반구가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제가 해조류를 연구를 해보니까 해조류가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우리는 그 구황작물로 먹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주로 사실은 사료용으로 먼저 이렇게 접근되어 왔다는 그런 것들이 가장 과학적으로 요즘 훨씬 더 이렇게 증명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울릉도 해중숲과 울릉 독도 해마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독도가 되겠는데 이게 다양한 다시마, 대항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게 블루카본을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자원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기 전문가들 계시지만 이게 해양 바이오 자원으로도 다양한 의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독도에 자란 울릉도 현포에 자란 있는 해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 인문학이라는 개념이 아까 우리 동해안에 살고 있는 어촌 주민들의 어떤 그런 해양수산 자원에 대한 업행위라든지 공동체의 그런 결속 행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태 자원을 어떻게 잘 보존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왕돌초. 지금 사실은 왕돌초라는 개념도 돌이 되겠는 큰 바위가 후포뱅크라에서 이 왕돌초가 우리 동해안에 울진 영덕에 큰 이런 왕돌초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해양 수산 해조류 자원이 자라고 있는데 이 왕돌초 해양과학기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미역 해조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독도가 어민숙소로 많이 근대 발전되어 왔지 않습니까? 여기 독도에 미역바위하고 긴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녀바위도 있죠. 사실은 제주도 해녀들이 와서 최정도 독도 최초 주민부터 해서 그 김성도 사모님 김신열 여사도 제주 해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미역이나 김을 따기 하고 다양한 수산 자원 때문에 이 독도가 개척이 되었고요. 그래서 금운도 아리랑에 보면 탐진미역 울릉도로 가자라는 그런 그 민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울릉독도가 다양한 해양수산 자원, 그런 해조류 자원 이런 것 때문에 개척이 되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동해 유일한 섬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동해 인문학이란 동해 생태 자원이 잘 보존된 곳이다. 이러한 그 울릉독도를 통해서 우리 해양 영토 기점이 대륙붕의 EEZ 지점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양 영토적 가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7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죠. 저는 과거에 한 2005년 이전에 뭐 국토의 막내라는 용어를 뭐 이렇게 많이 썼는데 제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토의 막통이다. 왜? 사실은 지질학적으로 제주도가 한 100만 년 전에 하산 폭발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가 한 250만 년 전. 가장 오래전에 먼저 생긴 땅이 바로 독도가 460년만 먼저 태어난 다음에 울릉도가 나오고 제주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솟아 나온 것도 독도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해가 뭐 많이 뜬다고 우리가 뭐 호미곶이나 뭐 간절곶 이야기하지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게 독도고 7시 26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희망의 땅이고
또 지질학적으로 가장 먼저 솟아났고 또 독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양 영토 기점을 잡히는 해서 다양한 해양 수산 자원의 어떤 보고로서 어떤 그런 해양 영토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보존 연구하고 또 이렇게 녹취해서 아카이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동해 인문학의 중요한 소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제가 2016년대 문화국에 제가 지원을 해서 울릉독도 수중 세계 다이버 데이를 한번 했습니다. 수중 촬영대를 해가지고 이게 다양한 나라에서 물론 일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해서 이 독도의 아름다운 수중에 대한 어떤 그런 수산 자원을 촬영해서 대회도 했고요. 울진에 출발해 코리아 요토 대회도 합니다. 요토 대회를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안 했는데 울진에서 출발해서 울릉독도까지 코리아 요토 대회를 하는데 일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다양한 수중 촬영 대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해수부가 지원을 통해서 청항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한 70억 해서 전국에 7개 쓰레기 전용 배를 건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찰해서 울릉도 이제 청항선을 전용 건조해서 저는 울릉도 청항선이 뭐 내인중 건조가 되면 세계적인 환경단체하고 그 청항선을 가지고 이런 다이버 대회하고 독도를 청소하는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독도의 땅이라고 이렇게 어깨 띠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그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독도 새우는 세 종류가 있지만 도화새우라는 새우가 독도에 살고 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그 독도 새우를 올렸죠. 그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독도에 1박을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독도 새우를 대접을 했죠. 그래서 아마도 막판에 대비로 아마 독도 새우를 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실제 밟아본 사람만이 독도를 많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독도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독도를 밟아보고 독도에 대한 인문 생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동해 인문학 안에 사실은 독도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얘들이 포항해양고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앞으로 매년 이제 포항해양고 학생을 포항 출발해서 독도 레이스를 독도까지 요트를 띄워서 작년에는 8월 15일 도착하게 했는데 올해는 7월 19일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에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국립청소년해양센터하고 해서 매년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독도에 요트 레이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독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죠. 문무대왕 해양개척정신은 통해서 한동의 시대를 연다. 바로 이 아이들 청소년들이 독도가 이렇게 멀리 있고 위험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요트를 타고 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마침 해양수산부가 해양교육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해양교육을 앞으로 법적 의무화해 놨기 때문에 아이들 쉽게 이렇게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독도를 이용하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일이고 그러한 것들이 독도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여기 독도가 보이죠. 여기서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남해안하고 이제 동해안을 비교해 보면 서남해안은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서남해안의 갯벌을 일부 지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동해안에 해양보호구역이 유일합니다. 이 울릉도하고 여기 지금 강원도 일부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여기 포항 요 호미곶 일대하고 울진 이번에 그 미역 자원 이번에 미역 했는 곳을 이 해양보호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아마 내년쯤 지정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해안 지역의 다양한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자원 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다양한 해양수산 자원 생태를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그린 것도 해양인문학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호미곶 여기 4개 호미곶이 되겠죠. 호미곶 4개 읍면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림만 이쪽 일대가 지금 원래 아마 충남도가 한 2천억 규모로 예타를 통과시켜서 국가해양정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기 호미곶 일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동해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룡포읍, 장기읍 여기 일대 4개 읍면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국가해양정원 그리고 여기 영덕에 국립 국립기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생물 종보건센터를 지금 원래 지금 내년 예산 지금 설계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의 국립해양생물 종보건센터, 이 국가해양정원 앞으로 울릉도에 비행장이 2025년 다니기 때문에 이 일대를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떤 해양 인문, 해양 생태, 해양 교육에 아주 성역할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해양 인문학의 범위가 해양 생태, 해양 문화, 해양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 다양한 특히 독도까지 포함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이 잘 아시는 해양적 소양을 미국이 주장했지만 그 바다에 대한 그 바다 인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바다는 미지의 세계에 있는데 이러한 자원들을 잘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마침 우리 해양수산부가 해양교육문화법이 올해 2월 19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이 해양교육문화진흥을 동해안의 어떤 대표적인 기관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 거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해양과학관이 원래 개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울진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2008년도 해양국장할 때 이걸 추진했는데 한 5, 6년 만에 예타가 통과돼가 1,000억 규모로 국립해양과학관이 작년에 개관이 되었죠. 그래서 작년에 해수부 장관님도 오시고 일단 개관이 되었고 작년에 저희들 바다의 날 행사를 전국 여기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진에 있는 국립해양과학관, 영덕에 설립될 예정인 국립해양생물종보건센터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아실지 모르지만 포항에 뭐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유일할 수 있는 국립 내셔널을 운영하는 그 유일하죠. 국립 등대박물관. 그 다음에 울릉 독도에 설립할 국가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내셔널 국가기관과 연계하고 특히 경주의 문무대항하고 연계해서 대표적인 해양 교육 문화의 거점으로 키워나가는 것들을 특히 해양적 소양을 높여나가는 것들이 저희들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게 바로 동해안 인문학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동해안 지역에 있는 자원에 대해서 조금 뭐 대표적인 자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동해 인문학의 대표적인 자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아니죠. 천년 전만 신라 이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제세가 바다에 제사 지내던 곳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해묘가 있었습니다. 동해묘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동해 신을 모시는 신사가 아등변에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어딘가 하면 지금 경상북도 흥해군이 되겠습니다. 이 흥해군이 지금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해묘가 지금은 요 신라시대까지 있다가 나중에 그 조선시대로 해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지금 현재 그 양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해안에 제사 지내던 곳이 바로 영일만이 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일만 되겠고 여기 연호랑 세원녀 이야기가 전달해 옵니다. 저는 대한민국 미역문화의 세계 미역문화 발상지가 바로 여기다가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왜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삼국유사에 연호랑 세원녀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이걸 뭐 대한민국 가장 오래된 미역 해조류 기록이라고 보는데 공식적으로 기록이 삼국유사에 보면 이렇게 하루는 연호랑이 바다에 가서 해조를 따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에 갔다 이런 잘 동해 빈해서 이렇게 해조를 채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록으로 볼 때 사실은
연호랑 세운이가 공식적인 그 기록으로 미역문화, 해조류 문화가 대한민국의 최초전에 이 기록으로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미역문화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마침 이렇게 동해묘가 제사 지내던 것도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연치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세계적인 해조류 시위드 문화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호미곶이 되겠고 해조 문화의 발상지가 되겠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미역 문화의 발상지가 여기다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여기가 의미가 있는 게 잘 아시다 여기 듣는 분 중에 잘 아시다시피 그 미역을 어떻게 먹었냐고 주장하는 일설에 보면 이제 고래가 이제 새끼를 놓고 먹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울산도 사실 이건역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안각화가 있는 곳도 바로 이 지역이고 하고 하니까 사실은 전 세계 해조류 문화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이고 세계 미역 문화 발상지가 바로 이곳이다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중에 주장하겠지만 여기가 바로 저는 이 세계 미역 문화 발상지를 통해서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도 등재를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게 신석기 고래가 먹던 미역을 보면 이 방구대 앙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인근이고 연호랑 세운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미역 문화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천 년 이상 미역 해조류 문화가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고고학 유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떤 세계 미역 문화 발상지가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해 인문학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그 호미곶에 가시면 이 호미곶 등대 인근에 가보면 쾌응한 이 조난 기념비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아시겠는데 1900년대 초까지 고래를 찾기 위해서 일본 그 시마네현 소속의 수석 강서 실습 쾌응한호가 여기 와서 1907년 7월 7일 날 이게 실습을 하다가 자초돼가지고 학생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보 등대가 건립하는 계기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계기로 인해서 해난 사고 발생 책임 한국에 있다고 한국 돈으로 이게 이 등대를 짓게 되죠. 그게 바로 저는 이게 1907년도인데요. 1907년도 아이들 실습선 이 동경수산 실습선이 우리 바다까지 와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장하는 거는 1954년도에 그 다케시마 일본 시마네현의 실습선이 독도까지 와서 실습을 합니다. 그 추방을 우리가 의용수배에 맞거든. 그러니까 1909년도, 1950년도만 하도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교 실습선이 우리나라 바다까지 와서 실습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경영하고 또 관심을 가졌더라면 적어도 신라 고려까지는 우리가 해양 제국이었는데 그랬다면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가 이 바다를 내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유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울릉도 우리 동해안 같은 경우는 울릉도 도항, 포항, 구룡포항, 경주 간포항이 일본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정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 군데 전부 다 항구가 좀 더 다신사가 지금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과거지만 중요한 해양 역사 문화의 교육 장소 활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다를 영위하고 바다 이 문화를 통해서 바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바다를 지켜나가야 되고 바다를 적극적으로 경영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침 해양교육문화법이 올해 시행되고 다양한 해양교육문화 관련 기관이 저희들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시설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주 동해구로 여기 계시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선부가 어떻게 보면 해군과 해양수산부 전신기관이 되겠는데 이게 신라 530년 진평 때 선부서가 한때 개편돼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이제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 해양수산부라 보시면 되겠죠. 해양수산부가 해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라는 해양 제국이었죠. 이런 기를 통해서 다양한 해양 개척 활동을 해 나갔고, 뭐 장보고라는 걸출한 해양 개척 인물도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청해진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다를 좀 적극적으로 경영하지 못했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1925년도부터 동해 이서시가 시오와 재편으로 바뀌는 수탈과 착취의 바다로 전락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상북도도 사실은 해도라는 해양 도시라는 개념을 사실은 최근에서는 뭐 해양수산부나 다른 뭐 외지도 좀 인정을 합니다만 크게 관심이 별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그 이유가 부산 같은 경우는 뭐 부산대, 그 다음에 뭐 또 부산대, 부경대 다양한 대학이 있고요. 호남에는 또 이렇게 그 목포대 뭐 이렇게 해양 관련된 전문기관들이 연구기관이 전문교육기관이 다 있고 뭐 충남대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바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사실은 좋은 해양 문화, 역사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선양이라든지 해양 개척 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 동해 인문학을 주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문무대항 해양역사관이 착공을 원래 합니다. 그래서 했고요. 7월 20일 문무대항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그리고 문무대항 면을 발족을 했고 그래서 문무대항 해양 대상을 재작년부터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보고 대상처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무대항 경주 행정선을 건조했습니다. 행정선. 재작년부터 활동하는 문무대항 행정선을 건조시켜서 이 문무대항을 타고 대항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하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그 문무대항 면 일대를 해양 교육 문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년 국비 예산에도 거기를 문무대항 해양 역사문화 그 숲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도 지금 기재부에 넘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무대항면 일대를 대한민국 대표적인 해양 교육 문화 성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업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호미곶 일대를 국가해양정원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다니는 그 울릉도까지 해서 아마 경주 문무대항 면 대왕암 일대와 그 다음에 호미곶 그 다음에 울릉도가 대한민국 해양교육 문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제가 한번 정리한 자료인데요. 이제 사실은 문무대항 그쪽을 이제 동해구라고 그 삼국시대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동해 입구가 되는데 저는 받아들이는 입구가 아니고 전 세계 신라는 지중해까지 갔기 때문에 영위했던 그런 개척과 개방의 그 포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라 포구는 포항의 통량포라고 있습니다. 이제 북부 도군에 두무치 마을이 있는데 그 당시에 통량포에 이런 유적이 있고요. 경주의 아진포입니다. 그래서 문무대항 아까 이견대 유적이 있고요. 울산에 잘 아시죠? 개운포 처용암이 있고 울릉도는 옛날 그 포가 정들포였습니다. 우상국에 유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해양 문화 그 소재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 동해 인문학, 해양 인문학의 어떤 소재를 활용한 아이들한테 청소년 해양 교육, 특히 해양 개척의 어떤 그런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최초로 해양 기관의 선무가 설치된 곳이 바로 여기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역은 사실은 제일 먼저 개척한 항구는 포항항입니다. 사실은 뭐 포구는 그전에 열려져 있지만 일본이 시정한 건 포항이 1918년도고요. 구룡포, 간포, 울릉항이 1925년도가 그 지정해서 100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룡, 포항, 간포, 울릉항 이러한 그 아픈 그 일제가 어떻게 보면 지정항을 통해서 착취의 동해바다를
앞으로 미래 해양 교육과 해양 문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그 필요한 그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동해 인문학의 정립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 동해 인문학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러한 아픈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들 해양 교육에 해양 개척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양 인문의 다양한 콘텐츠의 과거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이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2014년도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서 해양 실크로드 대장령을 하였습니다. 혹시 실크로드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2013년도에 제가 대한민국 해양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우리 경주 출발해서 육로로 이렇게 2만 1,000km를 차를 가지고 이스탄불까지 해서 자랑스러운 우리가 실크로드로 하면 오아시스 루트, 그다음에 초원 스텝 루트, 그다음에 그 메리타임 루트가 있는데요. 요새들이 2013년도에 이렇게 했었고요. 2014년도에 해양 실크로드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해양수산부 국비를 받아서 직접 하였습니다. 제가 총괄했는데 이 경주 신라 해상제국에 출발해서 받은 포항에 출발해서요. 여기에서 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한국 해양대 배를 빌려서 오만 무스카트를 거쳐서 이란 반다스 아바사항까지 해서 여기에 신라의 자랑선 해양 개척 정신과 해양 문화 교섭의 정신을 이 항구마다 내려서 다양한 행사를 청소년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바다를 통해서 발전해 왔는 어떻게 뭐 해양의 DNA가 심어져 있는 해양 강국이었고 해양 대국이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립하고 자라가는 아이들한테 심어주기 한 것이 바로 마침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가 해양교양문화법이 시행이 되었고 그 중심 콘텐츠 자원이 우리가 신라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해 인문학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면 제일 먼저 입항한 곳이 이 깡조우에 이게 한국 해양대 배가 되겠습니다. 한바다호가 되겠는데요. 이 배가 이제 이제 내구현이 끝나서 아마 다른 나라에 원조를 줬다고 하던데 하여튼 이 중국 깡조에 제일 먼저 이 배를 입성했어요. 제가 여기 있지요. 그래서 하여튼 깡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란입니다. 반다스 아바사. 그래서 오만을 거쳐서 했는데 여기 김웅서 박사가 그때 제 대장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키오스터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장이 가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하고 함께 청년들하고 또 이 해양대 학생들하고 우리 선조들이 갔던 해양 실크로드 그 길에 자랑스러운 어떤 해양 인문 자원도 연구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어나갈지 우리 청년들하고 해양 정신을 심어주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였고 그런 것들 기록을 체계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오만이 되겠습니다. 요거 김윤배 박사가 되겠는데요. 이 현재 울릉독도 해양과학 기지 대장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한국해양대를 나와서 사실은 울릉독도 해양 연구를 위해서 평생을 울릉독도 해양과학 기지에 몸담겠다고 지금 울릉독도 해양과학 기지 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독도에 필요한 다양한 해양 문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 문화, 해양 주민들의 어떤 교육도 담당하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사실은 저도 여기 있죠. 오만 무스카트항 입항해서 이 다양한 해양 유적지를 답사할 때라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연 고유섭 선생께서 경주 1958년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경주에 가거든 문무왕의 위적을 찾아라. 구경거리의 경주를 쏘다니지 말고 문무왕의 정신을 길러보아라. 태종 무열왕의 위협과 김유신의 후공이 크지 않음이 아니다 하면서 사실은 이 문무대왕의 어떤 해양 정신, 해양 개척 정신, 해양 문화의 정신, 해양 인문학의 뿌리 이런 것들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사실은 동해안의 어떤 대표적인 그 해양 인문학 콘텐츠로 문무대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무대왕 해양 역사를 100억을 지금 올해 착공을 해서 착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 보시면 바로 앞에 대왕암이 있고 감원대가 있고 감원사가
있고 이견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역 문화, 해조류 문화가 첫 시작된 그 호미반도, 호미곶, 그 다음에 이 대양암 일대, 그 다음에 부산의 다양한 어떤 유적을 포함하고 울릉도 독도를 포함해서 이러한 동해 인문학 해양 콘텐츠를 활용한 대한민국 해양 교육의 성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제 꿈이자 또 그러한 것이 독도를 지키고 동해 바다의 이스트시를 지켜나가는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동해 인문학 콘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고 동해 인문학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해 인문학 콘텐츠를 아카이브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포항 호미곶에 어떻게 보면 뭐 주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립동해 해양 역사 문화관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해양 바다 도서관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미곶에 지금 국가해양정원안의 그 핵심 콘텐츠로 제가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동해해양 역사 문화관, 그다음 해양 바다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하루 정도 호미곶에서 창문을 열면 동해 바다를 보면서 책을 하루 정도 읽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머린스쿨도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해나가고 있다. 그걸 위한 핵심 콘텐츠를 기록하고 보존 사업으로 바로 이 동해 인문학 콘텐츠를 만들고 보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동해 인문학 콘텐츠 정립이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대일본이라든지 동해 인문학의 어떤 수산 해양 자원을 보존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해안 전체 해양 문화 거점의 하나의 핵심 콘텐츠로 서버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무장이 되겠죠. 또 하나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우리나라 해양수산 해양 인문 콘텐츠 자원이 다 유배문화 덕분에 기록이 되었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 우리 고려대 또 전문가 우리 계시지만 이 보시면 우리나라 최초 해양 전문 우회이보 하고 또 이 자산어보 전략자는 모두가 이 유배문화로 유배를 가서 쓰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이 유배문화가 오히려 보면 대한민국 해양문화 콘텐츠를 보존하고 해양의 개척 정신을 후손들에게 일깨워줄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회이보 김여가 쓴 우회이보에 보면 지금이 아마 남해안 진해라고 보고 있는데요. 서해 흑산도의 해양 생물을 기록을 해놨는데 가장 완벽하게 한 10년 이상은 기록하는 건 자산어보가 되겠죠. 뭐 저도 자산어보 영화를 보면서 참 이렇게 감명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 자산어보의 애가 유일하게 해조류까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첨부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이러니하지만 조선시대 유해 문화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해양수산 자원이 어떻게 보면 기록이 되었을까? 차라리 후손들한테 이런 해양 교육의 어떻게 보면 산 교육의 어떤 킬러 콘텐츠가 만들어졌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여기가 그 우리 울진군 그 북면에 있는 그 나곡리 나곡 1, 2, 3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이번에 이 나곡 3리에 이 그 과감 돌미역 떼배업하고 울릉도하고 이제 국가음유산을 등재했는데 이렇게 미역 이런 말리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해조류 왕국 동해 바다에 좀 더 다른 걸 좀 요새 제가 미역 인문학 관련해서 이제 기록을 좀 보존하면서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 참고로 이렇게 동해 인문학 핵심 콘텐츠도 뭐 해조류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해조류가 지금 해수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해조류 예를 들면 뭐 미역 다시마 100% 양식이고요. 미역은 생산량의 한 95%는 95%는 양식은 다 우리 완도에서 합니다. 완도에 100% 전복
먹이로 쓰고 있고요. 자연산은 유일하게 동해안에서 거의 동해안과 제주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 아주 재밌는 해조류가 있어요. 까꾸미라고 하는데 보름에 이 해조류인데요. 뭐, 미역은 아니지만 이런 해조류 가지고 데쳐 가지고 울릉도 사람들 춘궁기에 먹을 게 없을 때 이게 까꾸미 전도 해 먹고 했답니다. 삼겹살에 삶아서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림에 된장 덕금도 해 먹었는데 이게 까꾸미 고름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해조류 자원도 이 동해 바다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전후를 해보는 까꾸미 예쁜 이런 사진 되겠고요. 또 이렇게 까꾸미 이렇게 칼국수도 해 먹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게 다 동해 저는 뭐 인문학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러한 해조류 자원들도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태, 역사 문화도 보존하는 것, 보존하고 기록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그 아이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바로 뭐 동해 인문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합니다. 실까꾸미 왕구름에라 하고요. 따까 라면, 따깨비 뭐 까꾸미 라면이라고 하는데 따깨비하고는 다른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뭐 미역의 왕자 울릉도의 대항, 여기 뭐 전문가들 계시기 때문에 대항도 잘 아시다시피 울릉도는 대항이 좀 도골배가 대항 밥하고 대항 무침도 해 먹고 있고요. 이것도 해조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이제 그 한동의 산업연구원에 이 대항 추출물 가지고 이렇게 화장품도 만들어내고 다양한 핸드크림, 아이크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는 우리 그 해조류가 아니고 첨단 과학으로 발전하는 이런 해조류 산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지역도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로컬 지역에서는 미역기 가기 잘 아시죠? 미역기하고 꼬다리로 뭐 미역머리를 꼬다리도 부르기도 하고요. 미역줄기를 빼다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꼬다리를 해가지고 미역줄기인데 이걸 잘 담궈서 이렇게 미역지를 해 먹고요. 간장 미역지를 해 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계적으로 이 보존, 전승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동해 인문학의 한 축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먹는 해조류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 과학과 산업으로 나가는 그런 해조류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것도 동해 인문학의 큰 한 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해 인문학 측면에서 해조류 중에 저는 동해안은 우리 어머니가 자연 냉장고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영덕군 우리 김민호 교수님 고향이 영덕인데요. 영덕 동해안의 창포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진저리라는 해조류가 있어요. 진저리가 1, 2월 채취해서는 순을 가지고는 이렇게 해 먹고요. 그러니까 영덕에 나오는 김이 되겠습니다. 자연산 김. 이렇게 다양한 이런 해조류 자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뭇가사리 이 사촌인데 세실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창포의 중심으로. 포항 구룡포지는 또 소치라는 해조류도 있고요. 뭐 투복이라는 해조류도 있고 뭐 도박이라 부르는데 이거는 주로 잘 아시죠? 전복 밑에 까는 부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한옥의 천년 벽지로도 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해조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해조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이런 해조류 문화를 보존 전성을 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동해 인문학의 한 분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녀분도 만나 그 이야기 했더니 이분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손주들 이게 자기는 뭐 이렇게 진저리나 이런 해조를 해가지고 애들 하면 애들 먹질 않아 가지고 이제 이런 잘 채취를 안 하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조류의 어떤 생태 또 이렇게 이게 문화 이런 것들 잘 보존해 나가는 것도 동해 인문화의 큰 한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창포 금바다. 창포를 옛날 금바다를 부르는데 해녀 마을에 여기 이제 진저리 1, 2월 달에 해순을 채취해서 이렇게 무쳐 먹고 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문화도 사라진다는 거죠. 왜 아이들이 먹질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뭐 해녀분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해녀분도 고령화돼 있고 하니까 관심도 없고 하고 이러한 것들 체계적으로 보존 전송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과학화하고 이러한 것도 굉장히 동해 인문화의 큰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포항 구룡포적에 있는 소치라는 해조를 가지고 소치 무침과 두복, 이것도 두복이라는 또 해조류가 있습니다. 된장 무침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해조류 역사, 문화, 생태, 그 다음에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잘 보존 정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동해 인문학의 한 분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자반 아시죠? 제주도 몸이라 부르는 거. 신도에서는 뭐 뜸북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뜸북이도 굉장히 중요한 호남 지역의 해조류다. 이게 뜸북이고, 그러니까 이 제주 몸국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해조류에 있는 문화라는 거죠. 이러한 해조류의 어떤 문화를 생태, 인문, 전승할 수 있도록 기록, 보존, 전송하는 것들이 지역별로, 바다 근역별로 필요한데 주로 수산 자원에 좀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또 사실 먹거리가 풍부하니까 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 동해 인문학의 중요한 분야의 한 분야 이걸 연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녀가 제일 많은 곳이 제주도랑 우리 경상북도고 또 이 제일 경북 중에서 우리 그 호미곶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도 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요거는 그냥 뭐 잘 아시죠? 이렇게 해조류 녹사 적색의 고장초와 갈래본보입니다. 고장초, 갈래본보, 세모, 고사리 이런 것들도 뭐 제주도 가면 주로 이 해 밑에 깔고 있지만 이것도 중요한 이런 해조류 자원이 되겠다. 제가 해조류에 관심이 많아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고 보존 전송해 나가지 생태도 보존하고 이거 먹는 문화 이런 거 그다음에 채취하는 문화 이거 잘 보존 전송해 나가는 것들도 또 생태적으로 어떻게 이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블루카본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탄소 흡수로 다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걸 키우면 소득도 되지만 이제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바다를 지키는 자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 뭐 동해 인문학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블루카본의 개념으로 해조류 문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존 전승해 왔던 이런 해조류의 어떤 그런 습생 문화, 그 다음에 어떤 채취의 문화,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잘 보존 정성해 나가는 게 동해 인문학의 한 분야다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제가 제주도 시그니 홈페이지에 올레바당이라는 회사에 봤는데 이렇게 고장초라는 이런 해조류가 있고 먹기도 하지만 주로 해 밑에 까는 그런 부재로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이런 해조류 역사, 문화, 생태를 잘 보존, 전승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갈래본보,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갈래본보하고 또 이 고장초하고 또 이 다 다릅니다. 갈래본보, 고장초, 세모가사리 이게 비슷하지만 다 다른 이러한 해조류의 그런 자원이 있는데 먹어버리는 거 더 중요하지만 부재로 해 밑에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먹어야 돼요. 그 아는 생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앞으로 블루카본 개념으로 탄소 흡수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앞으로 각광받을 시대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동해 인문학의 어떤 그런 가치가 동해해양수산 자원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보존하도록 지역 주민 스스로 보존 전승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작업도 굉장히 지속 가능한 우리 동해 바다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동해 인문학의 그 범위가 학자가 할 분야도 있고요. 저희들 지역 주민이 함께 나가야 될 분야도 있고 또 이렇게 지역 주민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 중요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그릇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호미곶 거기에 지금 아마 이러한 걸 담을 수 있는 동해인문학센터를 부속으로 아까 국립기관에 넣으려고 합니다. 국립기관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도립바다 도서관을 제가 뭐 추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도립바다 도서관 안에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동해인문학을 아카이브를 만들어 나가서 사라져가는 우리 동해인문학의 어떤 그런 다양한 수산 콘텐츠도 그 주민 공동체적 보존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지금 그 미역 인문학 책을 쓰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이게 상상하는 해조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해조류를 좀 이렇게 연구해보고 다양한 전문가 책도 읽어보고 외집서들 보니까 굉장히 세상에 많은 시대가 왔더라고요. 이거 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해조류를 슈퍼푸드로 이 캘퍼류로
이렇게 다양한 건강 보조식품으로 나오고 있죠. 그다음 바르는 해조류, 지금 우리가 저희들 미역기로 이미 제주도 미역기 가지고 이거 이니시프리스 화장품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저희들 우리 한동희 산업연구원에서 대량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마스크팩, 뭐 핸드크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해조류 시대로 이미 넘어갔고, 이거 뭐 그다음에 이제 푸드테크로서 이제 진화하는 해조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본 이게 우리 디지스트라고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 해조류 미역에서 말하자면 이 실험실 고기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고기가 되겠죠. 인공고기를 1세대가 콩에서 만들어냈다고 하면 지금은 이 뭐 3세대에서 지금 이 미역 해조류에서 이 한우 세포를 이용해서 이 배양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해조류 기반으로 한 이 푸드 테크놀로지가 이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해양 인문 자원으로 콘텐츠로 중요하지만 첨단 산업으로 나아가 있는 이런 해조류 산업의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한 그런 해양 인문학의 범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디지스트 대구 경북해양과학실 시미드라는 회사 이렇게 한우 배양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해조류고 하는데요. 우리 메디컬 소재로 해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우리 해수부가 발표했죠. 국립암센터 과학기술에서 미역 갈조류에 추출한 알기산 성분으로 이렇게 단층 촬영하는 자료, 이런 걸 미역 해조류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 우리 대구 카톨릭대에서는 이 해조류에서 콘텐츠 렌즈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해조류에서 이렇게 첨단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해조류 산업,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동해 인문학의 범위가 우리 동해에 살고 있는 어민들, 살아가는 문화 공동체를 보존 전승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을 키워서 지속 가능하게 서로가 연결시켜 줘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꾸미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관심 있는데요. 독일 디자이너가 이렇게 시위드에, 그러니까 해조류에서 이렇게 섬유를 뽑아서 천연 섬유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유를 이제 카페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시위드를 해서 이렇게 가구도 만들고 섬유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바다를 살리는 해조류가 다양한 에코 테크놀로지로 해조류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동해 인문학 콘텐츠를, 우리 공동체 역사 문화 콘텐츠를 보존하는 분야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첨단 산업으로 발전해가는 이런 이제 분야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을 잘 전선 보존해 주기 위해서 아이들, 청소년 해양 인문학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작업을 해나가는 게 바로 동해 인문학 콘텐츠를 보존 전송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동해 인문학 아카이브 센터를 만들어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경상북도는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해조류 물병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조류로 만들 카페, 이제 뭐죠, 이제 그 깔판이 되겠고요. 알게 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해조류 플라스틱. 세상이 심이라는 해조류 만든 가구가 지금 시도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저는 우리 동해안이라고 하면 현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광역시는 4개 광역시가 됩니다. 부산, 뭐 해운대구를 포함한 부산, 그 다음에 울산은 부산시는 이제 부산 해운대구하고 기장군,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울산, 그 다음에 경상북도, 동해,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5개 시군,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6개 시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북한까지 포괄적으로 이 동해를 끼고 있는 이 동해 바다가 좀 더 열린 젊은 동해 폭으로서 서로 앞으로 교류하면서 이러한 콘텐츠, 인문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첨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잘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고, 북한과도 교류를 해 나가는 것들이 나감을 통해서 해양문화 공동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 동해 인문학의 콘텐츠고, 오늘 여기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수강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
분이나 일반인 분들의 어떤 그런 하나의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될 그런 노력해 나가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학제간뿐만 아니라 우리 그 공무원뿐만 아니라 또 주민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제 간의 어떤 그런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노래 아시죠? 김민기 보라 동해에 떠오는 태양 누구의 머리에 이글거리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이 비를 김민기 잘 아시다 아침 이슬의 김민기 이 분이 대중에 잘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분인데 그분 협조하에 이 노래비를 울릉도의 안전복 기념관 독도가 바라보는 앞에 작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우리 동해 바다의 다양한 인문 콘텐츠, 해양 생태 문화 이런 것들을 함께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어떤 그런 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우리 동해 이 포구가 착취와 수달 대상이었다면 좀 더 이제는 열린 젊은 동해 포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학제간뿐만 아니라 산학 연간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시대가 필요하다. 우리가 동해를 통해서 동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발상으로 창조와 혁신의 새바람으로 우리나라 젊은 젊고 건강한 동해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을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여기 오늘 특히 주말임에도 이렇게 뭐 부족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 전문가분들, 특히 바다를 사랑하시는 다양한 우리 분들이 함께 이 꿈을 꾸어 나가면 대항해 시대의 빼앗긴 동해 시대에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열린 대동해 시대로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뭐 넷플릭스 영화 많이 보는데 이 영화를 보고 조금 많이 아주 흥미있게 봤는데 마이 옥토퍼스 티처라고요. 해저숲, 헬프 포리스트 해저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스쿠버 다이버가 이 문어하고 소통하면서 한 1년간 소통하면서 이 해양 생태, 이 다시마 숲을 보존하면서 또 시 체인지 프로젝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동해 바다가 지향해야 될 나갈 점이 이 동해에 있는 어민들의 어떤 그런 지속 가능한 어업권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오늘 이게 뭐 우리 해수부하고 만들어 나갑니다. 국립해양생물정보원 센터를 우리가 영덕에 만들어 나가려고 하지만 해양생물정보원이라든지 국가해양정원이라든지 울릉독도라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 바다의 가치와 바다의 그 인문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와 여기 오늘 이 부족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산학연간의 다양한 분들이 함께 지켜나간다고 하면 그동안 빼앗긴 이스트시 동해 시대가 새로운 지속 가능한 동해 시대로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상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프랑스 이 소설가가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뭐 어떤 마지막 문구를 쓸까 해봤지만 우리 울릉독도 해양과학기지에 화장실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동해 바다가 항상 우리가 착취의 바다로 있었지만 상상하게 계속 우리한테 자극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하는 이 동해 바다를 좀 더 앞으로 미래 세대한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몫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세대의 몫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해 어떤 이런 동해 인문학 정립도 한 차원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주말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많은 분들 각계의 분이 저는 뭐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메시지 오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주말에 이 한강 같은 시간에 가족과 보낸 시간 듣고 계시는데 함께 여기 계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뭐 동해 인문학 우리가 주장하고 있지만 동해 인문학, 동해 인문 생태, 뭐 과학 이러한 것들을 함께 지속 가능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동행을 하자. 우리 동해 바다를 통해서 동행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부족하지만 이 뭐 그 이렇게 이 주말 시간에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경상북도 현재 뭐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몸담았던 경상북도 하면서 해양 업무를 거의 한 10년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다. 경상북도 공식 의견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여기에 듣고 계시는 우리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함께 우리 동해 바다, 동해 인문학을 정립해 나가고 그런데 함께 동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 이렇게 화면을 못 뵀지만 이 우리 동해 바다를 오시고 하신다고 하면 제가 안내를 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정말 아주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강의였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그 화면 공유한 거 좀 꺼주시겠습니까?